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노무아입니다. 여러분, 12월 첫째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을 탄다는 말이 있는데 가을을 탈 틈도 없이 가을이 지나가 버린 것 같은데요. 아쉬운 마음에 겨울이라도 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이 겨울 타는 감성을 한층 돋구어줄 특급 게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밴드 음악계의 황제, 마천기 밴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천기 밴드와 오늘 가까이톡 시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간단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천기 밴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레전드 가수분 심소봉 선배님, 예, 밴드 마스터도 겸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골프 레슨도 하고 골프 매장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술가분들이 다양한 재능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많은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밴드에서부터 골프까지 그렇죠. 예체능 거의 총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먼저 질문이 있는데 마천기가 본명이실까요? 본명은 아닌데 본명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다니죠. 어떤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일까요? 뭐 하늘의 길을 받아서 제가 하는 사업이나 음악이나 다 좀 뭐 잘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깊은 뜻은 없어요. 네. 이 엔잡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시대에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천기 밴드로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4, 5년, 6년 전 정도에 트로트가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이제 붐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밴드는 없고 전부 다 솔로 가수만 이제 막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제가 이 락과 트로트가 겸비된 크로스오버를 한번 음악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구성한 게 마천기 밴드예요. 그래서 만든 노래가 또 싱글램이라는 노래고, 예, 가수들 세션하고 저희 밴드 음악하고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죠. 네, 저희 가까이톡에 사실 트로트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락이랑 트로트를 결합하신 분도 처음이거든요. 뭐든지 뭐 처음에는 한 게 좋죠. 또 많은 분이 나오면 또 시상할 수도 있고, 아직은 뭐 제가 뭐 준비 단계지 왕성화 활동은 이제 아직 이제 26년부터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아, 그럼 본격적인 활동은 아직이다, 약간 맛보기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맛보기가 뭐 원래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언제 처음 음악인의 꿈을 갖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셔서 그런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뭐 기타나 드럼 이런 거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시킨 사람도 없고 강요한 사람도 없는데 저 혼자 그냥 뭐 기타를 구해다 만지고 있고 뭐 이것저것 악기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음악 영재셨네요. 영재라기보다 너무 음악을 쉽게 어렸을 때 빠졌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운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기타로 시작됐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실까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음악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럼 그 이후에 따로 기타를 배우신 적은 없고. 근데 지금 이제 아카데미나 뭐 대학의 실용음악과 같은 게 많이 발달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동네 조그만 학원이 다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세대 음악가들이 정말 소질이랑 이런 그런 거는 뭐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스스로 그냥 뭐 음반을 걸어놓고 카피를 하면서 연습을 해서 프로의 길을 갔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 과정이 정말 거의 정말 혼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독학이라고. 유학도 이렇게 많이 안 갔었고 저희 때는 그런 시대였죠. 독학으로 이 정도 밴드를 이끌 실력까지 하셨다는 게 정말 놀라운 포인트인 것 아직 같은데. 뭐 제 실력을 안 봤잖아요. 그냥 보여주셔야죠 이제. 네, 그러면 이제 밴드계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마천기 씨의 기타 연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연주를 혼자 하기보다 제 그 밴드 노래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좋습니다. 싱글 I'm single I'm single 그대는 외로운 아저씨 싱글 I'm single I'm single 쓸쓸함의 질을 떠는 그날
여기까지. 오. 네. 이게 저희 노래인데 제가 사실 뭐 노래를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따로 또 보컬이 있어요. 저보다 아마 잘할 겁니다. 아마. 그럼 보컬이랑 기타를 겸하고 계신 거죠? 겸하는데 저는 이제 보컬은 세컨이고 기타는 이제 메인으로 하는데 보컬은 저는 세컨이라고 봐야죠. 따로 보컬이 있으니까. 혹시 곡을 소개도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곡은 제가 이제 혼자 사는 제 친구를 모티프로 해서 제가 4년 전에 작사하고 한 노래가 싱글라. 그대는 외로운 아저씨. 이런 가사예요. 늘 혼자 사는 그런 요즘 혼자 사는 분들 많잖아요. 결혼 안 하고. 그런 분들 얘기예요. 싱글남이라는. 그러니까 싱글남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지는 않죠. 싱글남. 예, 혼자 사는 남자. 그런 내용으로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든 거죠. 나중에 나 혼자 산다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좋겠어요. 네, 오늘의 방송을 계기로 그런 테마로 이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음악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음악 말고 골프라는 다른 영역도 펼치고 계시다고 하는데 원래 골프를 프로로 치셨던 건가요? 오. 골프 이제 레슨도 하고 스크린 골프장을 이제 김포에서 운영을 하다가 파크 골프도 열풍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크 골프장도 스크린을 제가 김포에서 최초로 이제 한 달 전에 오픈을 했죠. 파크 골프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저희 즐거움이 음악도 음악이지만 파골다라는 저희 동호회 회원들과 늘 재밌게 열심히 파크 골프 레슨하고 또 같이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반 골프에서 파크 골프로 전향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도 있으실까요? 예, 그거는 이제 왼쪽 무릎이 조금 부상이 오면서 그러니까 야구하고 골프를 막 겸하면서 무릎이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파크 골프를 우연히 쳐봤는데 조금 덜해요, 충격이. 현재 또 괜찮더라고요, 파크 골프 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시니어분들이 좀 이제 허리나 무릎이 안 좋은 데가 있으시면 파크 골프로 전향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의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골프를 나중에도 계속 이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연장선상이고 내 즐거움을 놓치긴 싫고 좀 더 몸에 무리는 있고 할 때 파크 골프가 좋은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점이 골프장 운영도 직접 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운영을 할 때 좀 어려움이나 고충도 있으실까요? 고충이 뭐 처음에는 뭐 알아보신 분도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되면서 이거 알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전체적으로 좀 힘들어요. 근데 또 재미있게 잘 하고 있어요. 약간 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음악으로 승화를 한다 이런 느낌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저희는 골프장 내에다가 노래 그 기계 있죠. 반주 갖다 놓고 손님들이랑 같이 회원들이랑 노래도 하고 색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직업 만족도가 최상이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좋은 얘기인데 경제적인 것도 좀 따라오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경제적인 것보다는 너무 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지금까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좀 경제적인 것도 신경 많이 쓸 예정이에요. 원래 돈을 쫓을 때보다 꿈을 쫓을 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렇지. 거라고 했으니 오늘 이 맞아. 트렌드 코리아 톡톡 방송을 계기로 경제적인 활로도 뚫리기를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기원해 봅니다. 예. 다음으로 궁금한 점이 오랜 시절부터 기타를 연주하셨잖아요. 가장 존경하는 기타리스트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가수분들 세션, 가수분들 연주해 주는 거 이제 세션이라고 전문 용어 쓰는데 콘서트 세션을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이 하니까 저는 아무래도 외국에서는 이제 뭐 스티브 루카소라는 토토 밴드의 기타리스트 있어요. 그분 거를 많이 카피도 했고 공부도 했고 많이 존경하는 기타리스트죠. 스티브 루카소. 예. 그러면 존경하는 기타리스트가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존경하는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따라서 연습한 적도 있으셨을까요? 어렸을 때는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많이 안 해요. 지금 흉내를 내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연주가 비등하게 나오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어렸을 때는 그냥 모티프를 많이 이렇게 카피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일부러 많이 안 들어요. 그런 색깔이 나올까 봐. 약간 창조의 시작은 결국 모방이다란 말이 있었는데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결국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제 생각엔 그런데 뭐 남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있는데 제가 약간 바이브에 말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본인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확고하게 계신 것 같습니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완전 칭찬이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독특한 매력을 가진 밴드계의 황제 마청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궁금한 점이 또 있습니다. 네. 아까 밴드 2개를 병행하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혹시 각각의 밴드에서 포지션이 좀 다르실까요? 아니면 아니 저는 뭐 기타를 맡고 있는 건 같은데요. 아무래도 힘수봉 선배님 밴드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심수문 선배님한테 맞춰서 그분이 만족할 만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 기타만 조용히 치고 있죠. 예, 예. 그 마청기 밴드에서는 리더를 맡고 계시잖아요. 이쪽에서는 리더를 한다면 그쪽 밴드에서는 서포터의 느낌이 아니요. 있다. 이런 심수원 생각이시네요? 밴드도 제가 약단장이죠. 아. 거기도 리더고 네. 둘 다 리더인데 색깔은 이제 심수봉 선배님 쪽은 아무래도 가수가 99%, 여기는 저희가 이제 같이 모든 밴드들이 공유하는 곳이고 심수봉 선배님 쪽은 아무래도 99%가 가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저희는 약단장 밴드 마스터로서 역할만 하고 있고요. 그 밴드 두 개를 하고 골프장도 운영하시면 정말 예, 예. 바쁘실 것 같은데 평소에 일상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이제 좀 원래 음악인들이 좀 이제 야행성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요즘 이제 제가 일찍 일어나갖고 좀 아침에 많이 걷고 그리고 가능하면 낮에는 좀 눕지 말자 그래서 자기 전까지는 이제 한 번도 눕지 않고 열심히 서서 계속 움직이고 연습하고 골프와 기타 연습을 병행하면서 하루하루 재밌게 보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 게 저는 집에서 엄마가 맨날 네. 그만 좀 누워있어라 이러시거든요. 왜냐면 밖에 활동을 하고 나면 지쳐서 자꾸 누워있고 싶을 때가 많은데 편하죠, 그게.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많이 먹으면 오히려 사람이 처져요. 많이 먹으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는 게 너무 쉬운 얘기지만 실행하기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낮잠을 자거나 뭐 누워 있거나 뭐 리모컨을 들고 TV 앞에 앉아 있거나 이런 건 최대한 피하고 있어요. 뭔가 일을 계속 만들어요. 계속 만들어서 적게 먹고 움직여라. 계속 제가 저한테 스스로 강요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소화도 잘 되고 살도 많이 안 찌고. 원래 제가 100kg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로 인해서 20kg 뺐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이거. 예. 확실히 이런 끊임없는 자기관리와 열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향후 계획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파크골프 열풍이 대단하고 또 많은 시니어분들이 파크골프로 인해서 병원에 오는 숫자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통계가 많이 걷고 많이 치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또 이제 이바지 하기 위해서 파크골프를 더 열심히 김포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심수만 선배님 공연에 더 이제 지금 47회인가 투어를 했어요.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야 되고 무엇보다 저희 밴드 마청기 밴드의 싱글남을 이제 좀 많이 알리기 위해서 최대한 내년부터는 열심히 뛰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래도 음악과 골프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국민들의 행복과 건강에 이바지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 PR 한마디 해드릴까요? 네. 크게 제가 뭐 얘기할 건 없고요. 트로트계에서 이제 밴드가 굉장히 활동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음악 장르에서도 다양한 루트가 있어야 더 발전하고 시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트로트 밴드도 저희 마청기 밴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타 들고 오셨으니까 마지막에 엔딩 테마곡 부탁드려도 엔딩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청기 밴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주목해야 할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년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를 전력을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 포상 훈장 대상자, 기수훈자 등이 대상입니다. 법안 내용의 골자는 대상자들의 소년기 중대한 범죄 보호 처분 관련 형사 판결문이 존재하는지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하도록 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을 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은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 경력 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 보호 처분과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 법원 등 국가기관의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소년법도 개정해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폭력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나이원은 살인, 강도, 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6일 경기도 연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집을 모두 태우고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는데요. 화목보일러의 연통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틀 뒤 강원도 횡성의 한 주택에서도 화목난로에서 불이 나 노부부가 숨졌는데요. 경북 구미와 영양 등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추위에 나무를 사용한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750여 건에 달합니다. 3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는데요. 이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부담이 적어 아직도 농촌이나 산촌 지역의 단독주택, 비닐하우스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직접 다루는 방식인 만큼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무를 연료로 쓰다 보니 온도 조절이 쉽지 않고 튄 불티가 주변 땔감으로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오랜 사용으로 연통이 부식되거나 재타르 같은 찌꺼기가 쌓여 배출구를 막으면 보일러 내부에 열이 쌓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나 질식사고를 막으려면 장작과 땔감은 보일러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연료는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말고 넣은 뒤에는 투입구를 꼭 닫아 불티가 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도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사용 전 점검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피싱, 스미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지난 7일 이른바 카드배송 사칭수법에 쿠팡 사태를 결합한 신종 사례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 카드 배송 사칭과 유사하지만 쿠팡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도 있다. 고객센터에 확인해봐야 한다며 최근 정보 유출 상황을 거론하며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피싱범들은 불안해진 사람들이 전화를 걸면 악성 앱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며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고 이 앱이 깔리는 순간 휴대전화는 피싱범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트렌드 이슈를 마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간 경제 이슈를 뒤흔들었던 사건을 짚어보는 편지의 견대토톡 시간입니다. 편지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바로 국민 예능인 나 혼자 산다의 안방마님이었던 박나래 씨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수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씨가 실제로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그 여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주사 이모와 관련된 비공식 주사 시장과 관련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내용 편지의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사 이모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주사 이모는 정식 병원이 아닌 집이나 오피스텔, 그리고 차량, 가게 등으로 직접 찾아가 수액이나 비타민 주사 같은 시술을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출장 수액, 방문 수액으로 불리고 있고 보통 1시간 기준 10만 원 안팎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박나래 씨와 관련된 의혹도 결국엔 이 구조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사 임원은 의사 면허 없이 무면허로 주사를 놓는 사람을 지금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논란은 박나래 씨가 이동 중 차량이나 일산의 오피스텔에서 주사 임원에게 각종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의혹에서 나왔습니다. 주사 임원은 무면허로 지칭하는 은어로 지금까지 불리면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현재 박나래 씨는 주사 이모가 의사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특히 주사 이모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집이나 숙소로 찾아가는 이른바 출장 링거 서비스가 SNS를 통해 확산이 됐었습니다. 집단 감염 사고나 부작용 사례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논란이 되는 주사 이모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핵심은 의료행위의 장소와 자격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병원 같은 의료기관 안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거동이 어렵거나 응급 상황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왕진이나 재택진료가 허용이 되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오피스텔이나 차량 숙소에서 수액을 놓았다면 이러한 예외 조건에서 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의료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의 핵심입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며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 여부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소비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네, 복지부는 위법임을 알고 요청했다면 환자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고가 시장에 강하게 작용하면서 비공식 시술 수요가 줄고 다시 병원 중심의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그우먼 박나래 씨 관련 논란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결국 코로나 이후 이어진 그림자 의료 시장의 문제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입니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장바구니의 물가도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수입식품과 에너지의 가격이 동반으로 상승하면서 생활물가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그 달러로 거래되는 수입식품과 원재료 가격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물가 지수는 127.1로 2020년 이후 5년 동안 27%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였던 것을 고려하면 식품 가격이 훨씬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유난히 식품 가격의 상승률이 높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많이 올랐을까요? 기본 식재료부터 가공식품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큽니다. 식탁에 오르는 긴 계란, 식용유, 참기름 같은 식재료부터 국수, 빵, 라면 같은 가공식품, 그리고 삼겹살, 치킨 등 외식비도 대부분 두 자릿수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수입식품이 더 크게 올랐는데 수입 소고기는 40%, 커피 원두는 44%까지 상승했습니다. 망고와 파인애플 같은 수입 과일도 모두 오른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장바구니 가격이 껑충 튀면서 정말 생활 물가가 상승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기름값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기름값 역시 고환율에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석유류 소비자 물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2년에 20% 급등한 뒤 2년 동안 하락세였지만 올해 다시 반등하면서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와 난방비가 함께 뛰기 때문에 식품 가격은 물론 생활 물가 전반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정부는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새해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었고 지출의 40%를 식료품과 전기, 가스, 난방비 같은 생계비에 사용합니다. 상위 계층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중인데요. 고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이 취약계층 체감 부담을 크게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고환율이 식품과 에너지의 가격을 자극하면서 아무래도 장바구니의 물가까지 흔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핀셋 복지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월드컵 관련된 이슈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결과가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일본이 속한 조는 죽음의 조로 평가가 되고 있는 반면 이제 한국 대표팀은 상대적으로 해볼 만한 상황에 놓였다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경기 시간은 직전 카타르 대회와는 크게 달라지며 관전 방식도 좀 바뀔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내년 6월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에서 한국은 전략적으로는 비교적 해볼만 하지만 해볼만한 조를 배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모든 경기가 멕시코에서 열리고 경기 시간이 오전대로 잡히면서 환경 변수가 핵심으로 지적됩니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공,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함께 A조인데 일본의 죽음의 조와 비교하면 부담은 다소 덜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명보 감독은 준비만 잘하면 해볼 만한 조라고 평가하면서도 멕시코 특유의 고지대와 더위를 변수로 꼽았습니다. 특히 과달라라는 해발 1,500m, 몬테레에 있는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네, 경기가 열리는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경기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타르 월드컵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또 경기 시간이 오전인 만큼 카타르 대회 때처럼 치맥 응원이 이어지기가 어렵고 관련 업계의 특수도 제한적일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차이는 경기 시간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한국 경기 대부분이 밤 10시에 자정에 열렸습니다. 야간 시청이 중심이 되면서 치맥과 배달 매출이 크게 늘었었는데요. 특유의 밤 응원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던 대회였습니다. 반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은 한국 경기 시간이 오전 10시와 11시로 편성이 되면서 학생과 직장인이 수업과 업무에 있는 시간대라 과거처럼 밥에 모여 치맥과 함께 관전하는 전형적인 응원 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식업계가 기대했던 기존의 치맥 특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명확합니다. 치킨과 요식업계는 월드컵 기간마다 야간 경기 수요에 따른 매출 상승을 기대해 왔지만 이번 대회는 오전 경기 중심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 매출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카타르 대회 때와는 달리 가족, 지인들과 모여 야간 응원하기 어려워지면서 치맥 특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정리하자면 조편성 결과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한 각종 특수 효과, 월드컵 특유의 소비 효과는 달라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팀의 좋은 성과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예상외로 패션 관련 트렌드입니다. 과거에는 할머니 조끼로 불리던 이른바 김장 조끼가 이제는 MZ 사이에서 인기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김장조끼는 김장철에 방한용으로 입던 누빔조끼로 화려한 꽃무늬가 특징인데요. 최근 유명 아이돌들과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착용한 모습이 SNS는 물론 해외로까지 확장이 되면서 신흥 겨울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검색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김장조끼 검색량은 48,000여 건으로 집계가 됐고 11월 검색량만 보면 전월 대비 8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조끼, 김장조끼 등 관련 검색어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그럼 젊은 세대의 취향 변화와도 이러한 트렌드가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골 감성을 즐기는 레트로 유행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또 할머니 세대의 패션을 다시 소비하는 할메니얼 열풍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 조사에서도 올해 농촌관광 경험인 이른바 촌캉스 비율이 43.8%로 크게 늘었고 SNS에서도 김장조끼를 입고 촌캉스를 즐기는 게시물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젊은 여성들이 자주 찾는 패션 플랫폼에서도 김장조끼가 상위 랭크에 올라 판매가 되었고 강아지용 조끼도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새로운 세대의 감성과 결합을 하면서 과거의 이미지가 다시 패션의 트렌드로 떠오르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한 주를 뒤흔드는 뉴스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이 혼란스러운 흐름은 경제톡톡에서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본방사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지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인데요. 오늘의 마켓 트렌드 새로운 얼굴과 함께합니다. 문민지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전세 그리고 월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는데 오늘 마켓 트렌드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요즘 부동산 분위기를 보면요.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가 워낙에 강했는데 기본으로 여겨졌는데 요즘에는 이 월세가 더욱더 강한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전세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요. 반대로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청년층 1인 가구 입장에서 보면요. 주거비 부담이 체감적으로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년과 실수요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를 앞두고 말씀해주신 이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가 지금 이렇게까지 급감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떠한 이유들이 작용을 했을까요? 네, 전세가 급감한 이유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월세가 굉장히 급증했다라는 점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받게 되면 이자 수익이 나니까 유리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이 부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부담이 커지고요. 그리고 안전한 투자처도 좀 불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전세 위험까지 커지면서 이제는 이 전세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되어버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월세로 돌리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이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줬었죠. 이제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전세 사기 문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전세 사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수천 명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전세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새로 입주하는 또 단지들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기존의 세입자들이 전세 연장 대신 월세 전환을 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 자체가 희귀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나타났던 게 바로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월세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러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흐름이 나와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월세에 대한 집주인들의 선호도도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월세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월세가 올랐다 이런 얘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많이 듣는데 실제로 수치로 살펴본다면 이 월세가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좀 세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기준 평균 월세 부담이요. 40에서 45% 수준 정도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쉽게 말해서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주거비로 나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이 월세 비중이 높아져서 이제는 50% 이제 넘는 사례까지 나와주고 있겠고요. 주요 지역에서는 월세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간 사례가 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일부 지역은 30만 원을 웃돈 곳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눈여겨볼 점은 반전세 월세화 현상입니다. 반전세도 사실상 월세 구조로 바뀌면서 이제는 전세냐 월세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월세 조건이 가장 나은가 이걸 따져야 되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월세가 단순히 임대료가 아니라 생활비 중에서 가장 큰 고정 지출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일본이나 홍콩 같은 대도시 위주의 지역처럼 우리나라도 월세 부담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세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월세는 금리보다 공급 부족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수도권과 특히 서울 지역은요, 1인 가구 증가가 매우 가파른 상황이죠. 이 표를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는 대부분 소형 월세 주택을 많이 찾기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이런 소형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 않고요. 게다가 전세 기피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월세 쪽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월세 시장 쪽으로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공급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 구조가 월세의 상승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망도 월세가 쉽게 떨어지기는 어렵고 현재는 높은 월세 시장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네요.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의 기본 논리가 오늘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월세 시장의 전망에 대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전세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일정 부분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전세가 예전처럼 시장의 중심이 되는 전세 대세 시대로 회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비롯한 금융 리스크 때문에요.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예전만큼 회복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월세는 공급 부족이고요. 수요 증가,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기피하는 요소가 유지되는 한 현재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를 도와드리면요. 앞으로도 월세 구조가 더욱더 고착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재건축 물량 등이 풀리면서 전세 매물이 일부 돌아올 가능성은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은 아무래도 전세가 아닌 월세 중심으로 흘러갈 것 같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년층이나 실수요자들은 지금부터 어떤 부분을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효과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전략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전략으로는요. 월세 시대에 우리가 맞춰서 이제는 고정비를 재정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전세 같은 경우에 활용하면서 보증금을 조금 올리는 대신에 월세를 낮추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만으로도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를 절약한 사례들이 실제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으로는요.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청년분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년 월세 지원,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나 역세권 청년주택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제도를 잘 지키기만 해도 우리가 주거비에 대해서 체감할 정도로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전략은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 집 마련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월세가 높다고 해서 나는 집을 못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청약 납입금을 좀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유가 된다면 이제 소형 아파트라든지 빌라다라든지 시장을 공부해 가면서 직접 발품도 팔아보고요. 그리고 지역별 분위기와 흐름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ETF나 적금과 같은 것처럼 안정적인 방법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비 관리를 통해서 정책을 활용하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지금 이 시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우선 현실적으로는 고정비 구조를 재편해서 알뜰하게 재테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주거제도를 지원하는 갖가지 정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잘한 정책들도 놓치지 않고 챙기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주거비 컨설팅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TF나 적금과 같은 안정적인 방법으로 이제 청약비 납입을 관리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공부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문민지 아나운서라는 새로운 얼굴과 오늘의 마켓 트렌드 지켜봤는데요. 전세 급등, 월세 폭등, 이 같은 현상에 크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저희 마켓 트렌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그런데 이렇게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25 서울 빛초롱 축제인데요. 추운 겨울밤 환하게 빛을 밝혀주면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준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빛초롱 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주제가 나의 빛, 우리의 꿈, 그리고 서울의 마법입니다. 나의 작은 빛이 모여서 우리의 꿈이 되고 그 꿈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더 환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는 올해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3주간 진행이 됩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퇴근하시면서 산책하시기에도 적합할 것 같고요. 아니면 주말에 데이트하시기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축제가 펼쳐지는 구간, 바로 청계천의 전 구간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이천 일대까지 확장돼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두 물길이 서울의 중심을 따라서 하나의 빛의 길처럼 이어집니다. 도심 속에서 만나기 힘든 독특한 겨울 풍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 빛초롱 축제 관람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3가지 관람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꿈과 마법을 주제로 한 스토리 구성입니다. 각 전시 구간마다 다른 이야기와 감성을 담아서 산책을 하다 보면 마치 하나의 동화책을 넘기듯이 다른 장면, 다른 분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각과 청각, 그리고 감각이 어우러진 오가명 전시 체험입니다. 단순히 등불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빛과 음악, 그리고 공간이 하나로 뭉쳐져서 특별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전통 등불과 현대 미디어 아트와의 조화입니다. 한지 등불로부터 현대적 LED 아트까지 서울이라는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작품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기 적합합니다. 네, 청계천 구간 4가지 테마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구간은 청계광장에서부터 광통교까지의 구간입니다. 1구역의 이름은 미라클 서울입니다. 서울의 찬란한 불빛을 마치 기적처럼 표현한 공간인데요. 여기서는 도시 속 반짝이는 에너지와 활기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분위기가 매력적입니다. 네, 두 번째 구역은 광통교에서부터 광교까지 이르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구역의 이름은 골든 시크릿입니다. 황금빛 비밀을 품은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의 구간인데요. 빛과 그림자가 조화를 이루고요. 서울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간, 지금 보시는 광교에서부터 장통교까지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이름은 드림 라이트입니다.
꿈과 희망을 담은 공간으로서 부드럽고 몽환적인 조명이 이어지고요. 산책하는 내내 편안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네 번째 구역은 지금 보시는 장통교에서부터 삼일교까지의 구간입니다. 서울 판타지아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서울의 화려함을 극대화한 구간입니다. 대형 미디어 아트와 현대적 조형물이 등장하면서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스펙타클한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올해 특별히 확장한 구간, 바로 우이천 구간에도 5번째 구역이 있는데요. 소울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시간이 흐른 서울의 스토리를 빛으로 담아낸 공간인데요. 서울의 오랜 기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조형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심보다 한층 차분한 분위기라서 조용하고 좀 더 감성적인 산책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이 구역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축제를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3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주요 볼거리와 포토존입니다. 축제를 대표하는 화이트 드래곤을 비롯해서 대형 조형물들이 곳곳에서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청계천과 우이천의 물결 위에 반사되는 빛의 풍경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멋진 사진을 남기실 수 있는 최고의 야간 포토 스팟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광화문 마켓 연계 행사입니다. 유럽 감성이 담긴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다양한 수공예품과 함께 크리스마스 장식까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평일에는 오후 5시 반부터 9시 30분까지, 주말에는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빛의 산책과 함께 겨울 마켓의 따뜻한 감성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먹거리와 추천 코스입니다. 축제 주변에는 푸드트럭과 간식 부스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추러스와 소시지, 그리고 와플 같은 겨울 간식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청계천을 따라 내려가 서울 광장까지 이어지는 산책 코스도 추천을 드립니다. 빛과 음악, 그리고 맛있는 겨울 향기까지 함께하는 서울만의 특별한 야경 산책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교통편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청계천과 우이천 모두 지하철역에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접근하시기가 편리하시고요. 특히 주말과 연말에는 차량이 매우 붐비고 공식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유료 주차장을 찾기 어렵거나 또 비용이 비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겨울 따뜻한 밤, 네, 환하게 비춰지는 축제 현장, 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는 연인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너무나 즐거운 추억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따뜻한 밤, 즐거운 추억, 서울 비초롱 축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연말을 앞두고 정말 싱숭생숭한 기분이 들려오실 것 같은데요. 거리에는 캐롤이 들려오지만 내 맘속은 괜히 허하고 올해를 잘 보낸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그치만 언제나 이 한 주를 저희와 함께 마무리하시면서 따스한 기운 자득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